자, 지난 시간에서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덕여왕을 필두로 해서 동아시아의 여성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690년부터 705년까지 이제 칙천무가 중국에서 황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추고천황이라고 또 여성천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오늘날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그걸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주의가 상당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강력한, 그건 이제 고려시대 때 여성들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목문화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유목문화 전통이 있으면 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교가 정착되면서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해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월드라고 하는 그 여성이 힘들고, 이게 다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억압받는 상황들이 된 거고, 그래서 선덕여왕이야말로 약간 재조명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은 해요. 선덕여왕이 비단과 염종의 난 사이에서 죽었고, 그 안에서 죽었고, 죽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다. 그냥 자연사, 연세도 많으니까 환갑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돌아가실 나이예요. 지금하고는 시대가 틀려. 그래서 그냥 자연사했다. 이제 충격도 받고 해서, 혼란기에 충격받고 해서 자연사했다. 또 한 가지는 비단과 염종 쪽에서 죽였다. 비단과 염종 쪽에서 죽였다. 또 한 가지는 김춘추, 김유신계에서 죽였다. 그리고 비단과 염종에게 뒤집어 씌웠다. 왜냐하면 진학군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해공왕 때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찬 김지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왕을 잡았는데, 조조처럼 잡고 계속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김양산과 김경신이 그거를 냅다 다시 공격을 해서 김지정만 죽인 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뚜렷하게 나와요. 해공왕 부부도 아작냈다. 이게 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말로는 김지정 쪽에서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약을 팔았겠지. 그러니까 왕에 올라가지. 그래서 이쪽에서 죽여서 이 양반이 왕이 된다. 이게 종래혼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아들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아들이 없어.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이게 아들만 없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 종래혼을 너무 오래 했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렇게 유럽을 씹어먹다가 결국 끝나는 게 뭐냐? 없어. 종래혼을 계속하면 없어지나? 이게 무슨 이게 불가능해지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기형이라든지 뭐 턱주가리가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덕왕은 누구냐면요, 여기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태종 무열왕계가 해공왕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김춘추 계열이 해공왕까지 내려가고 이미 싹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철종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저 윗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선덕왕이에요. 선덕왕은 내물왕계입니다. 내물왕계. 내물왕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저 신라 왕에 있어서, 김씨 왕에 있어서 미추왕 중요합니다. 미추왕이 김할지가 있지만 김할지는 왕을 한 게 아니에요. 미추왕이 처음으로 경주 김씨로 왕을 한 사람이 미추왕이에요. 그리고 내물왕부터 김씨가 계속 이제 경주 김씨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박씨도 했다가 석씨도 했다가 이랬다면, 그 뒤부터는, 그래서 내물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물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물왕계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내가 내물왕 후손이니까 왕이에요. 야, 내물왕이 17대 왕인데 이게 지금
37대면 20대인데 20대가 내려갔는데 20대 정도면 진짜 수백 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뇌물안개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저게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조상이 이성계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전주이 씨야.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여러 개가 막 섞이거든요. 나중에 그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물론 뭐 종갓집이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지차들 간에는 뭐 별 일이 벌어지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무튼 뇌물안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혈안개가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자식이 없어서 끊어져. 자식이 없어서. 그리고 이 양반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뒤에 이 선덕왕이 왕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라 하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박혁거세부터 저 선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중대가 김춘추부터 요 지금 선덕왕까지. 아니 선덕왕 앞에 해공왕까지. 그리고 하대가 저 선덕왕부터 끝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박씨가 왕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데 여기 이제 신라 하대의 시작인데 이 사람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같이 반정공신이었던 이 원성왕이 이렇게 딱 들어서고 원성왕계가 또 한참 해먹습니다.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누구 후손이라고 얘기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김인문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김인문 후손. 김인문 들어보셨어요? 김인문? 김인문 그 연기자 아니고요. 김인문이 누구냐면 김인문 형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범민. 아버지가 김춘추죠. 그래서 김인문도 재밌어.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외교사절로 당나라에 갔고 결국 나당 전쟁에서 나당 연합군이 결국 고구려하고 백제를 먹고 나중에 다시 나당 전쟁이 붙지. 당나라하고 다시 붙지. 그렇게 했을 때 외교사절로 당나라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당나라가 50만으로 수군으로 바다를 서해를 건너서 침략해 온다. 육군에서는 김유신한테 깨졌습니다. 육군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도대체 소정방은 어디 갔을까? 소정방의 최후가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추정하냐면 저도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라에서 김유신한테 갔을 거다. 한반도에서 김유신한테 간 거 아니냐. 김유신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략가로서는 거의 만렙입니다. 이 사람이 출동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김유신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걔가 소정방이 그렇게 유명한데 제대로 돌아도 못 가고 끝난 거 아니냐. 사서에서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 그 얘기는 뜬금없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뜬금없이 소정방을 뜬금없이 죽일 수 있는 인물은 그 당시에 딱 한 명이다. 김유신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역사하는 분들이 다. 그리고 강릉 김씨의 이 사람의 시조거든요. 강릉 김씨의 시조야. 강릉 김씨의 시조. 그래서 강릉 김씨에는 김문왕 아들로 나와요. 김문왕이 누군지 모르겠어. 김인문하고 김문왕이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김인문이 그때 이제 당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외교사절로 가 있다. 김인문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태대각간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태대각간이 대각간이 제일 높은 건데 태대각간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도냐면 김유신을 위해서 만든 보직이거든요. 원래는 김유신을 완전히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신하들보다 맘먹지 못하게 아예 격을 높이기 위해서 태자를 하나 더 써서 태대각간이라고 올려버렸다고.
근데 김인문도 죽은 뒤에 태대각간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이제 왕 아들이니까. 그리고 왕 아들인 동시에 왕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어주는 거지. 그래서 저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 굉장히 뭐 진기한 사건이지. 의상대사가 그때 유학을 하고 있다가 당에 유학하고 있다가 김인문한테 사식을 넣어주러 갔는데 의상대사는 진골입니다. 김인문도 진골이지. 이미 선고는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알만한 친척, 알만한 친척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좀 따지면 뭐 친척으로 하기도 굉장히 복잡해. 저거 못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종례혼을 하니까 막 삼촌 숙부 삼촌 조카 막 이렇게 해서 막 결혼을 하니까 이게 따지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계산으로는 따지기가 힘들어. 그렇게 해서 멀지 않은 친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식 넣어주러 갔다가 잡히거든요. 김인문이 잡혀 있었거든요. 옥에. 그때 이제 정보를 줘서 의상대사가 돌아오는 거죠. 그 정보를 신라 왕실에 미리 알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선묘한테 얘기 안 하고 가서 선묘가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인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잡히기 전부터 아마 절은 있었을 거예요. 인용사라고 하는 경주 지금 월정교 옆에 인용사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절에 관세음보살 도량을 만들어. 원래 절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김인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버프를 넣어주는 사찰. 김인문 잘 되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찰. 그게 원래 관음도량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야. 그랬는데 김인문이 죽거든요. 결국은 죽거든요. 신라로 못 오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당나라에서 죽었다. 이건 삼국사기설이고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오는 배 안에서 죽었다. 근데 충격을 받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 출신이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적국으로 변모하면서 깜빵에 가봐. 지금도 재벌 깜빵에 들어가면 충격 받아요. 근데 지금 깜빵 아니고요. 당나라 때 깜빵 생각해봐. 갑자기 내가 어디서 쉽게 말해서 한 영의정급 됐는데 영모로 몰려가지고 깜빵 들어가잖아. 조선시대 때. 야, 그거 충격 엄청나게 클걸. 그래서 결국은 그런 와중에 아마 죽었을 걸로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나오고 난 뒤로도 풀리고 난 뒤로도 사람이 좀 이상해졌겠지. 상태가 메롱이 됐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올래다가 신라로 올래다가 뭐 배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귀국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어떤 식으로다가 신앙이 바뀌냐면 관세음보살을 주존으로 모셨던 거를 바꿔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관음도량에서 미타도량으로. 그래서 죽은 뒤에는 극락.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통일 직후, 신라 통일 직후에도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살아있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관세음보살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 양반의 후손이래, 김주원이. 그러면 이 사람은 태종 무열왕개입니다. 태종 무열왕개입니다. 여기서 내물왕개보다 무열왕개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반정공신이고 이 원성왕하고 선덕왕은 김양삼, 김경식은 반정공신이고 김주원은 혈통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성왕하고 김주원이 이렇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화백제도를 열었더니 화백회의를 열었더니 김주원을 왕으로 딱 했다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해서 야, 도장 받으러 가야겠다. 임명장 받으러 가야겠다. 라고 했더니 북천 물이 불어서 경주에 북천이 있는데 북쪽에 흐르는 물이 그게 비가 와서 불어서 하루 이틀 늦었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물 좀 빠지면 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갔어야지. 그래서 물 빠지고 갔더니 원성왕이 이미 사람을 다 매수해서
내가 왕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정공신이고 이 두 사람은 반정공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충돌하는 건데 이 사람은 혈통적인 우위를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무열한 개가 김춘추 개가 혈통적으로 타당하냐? 안 그러면 이거 혈통 필요 없고 그냥 뭐 경주김씨면 아무나 다 해먹자 라는 쪽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인 타당성이 있는 김주원이 밀리고 원성왕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김주원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우위성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죽입니다. 조선 같으면 뭐 100% 죽이는데 저거 잘 안 죽여요. 그렇다면 냅두기도 좀 애매한 거지. 그리고 저쪽 세력도 상당한가 봐. 그러니까 화백제도에서 일단 1차전은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상당했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는 딴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주군이라고 들어봤어요? 구주 오서경에 보면 명주가 어디냐면 강릉 일대입니다. 강릉 일대를 명주군이라 그래. 옛날에 명주군. 그래서 명주군으로다가 보내버리고 이제 저 부인이 저쪽이에요. 명주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명주 군왕으로 사서에는 안 나와. 정사에는 안 나오고 동국여 이승남이나 이런 약간 이렇게 옆에 비틀어져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명주군. 실제로 강릉 쪽에 가면 명주 군왕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는 거고 저게 한 4대까지 내려가요. 4대까지 내려가. 명주 군왕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 4대 정도 내려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 아들이 내려와서 상대등도 하고 그래요. 또 재상도 하고 막 이래. 아들 손자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적인가 혈통이 진짜 우선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 그래서 경주에서 밀리면 다시 그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왕이 있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주원 아들이 김원창인데 김원창 못 들어봤지? 김원창의 난을 일으킵니다. 김원창은 김주원 아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들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 아버지 자리였고 왕이 우리 아버지 자리였고 아니 세상에 화백제도에서 화백회에서 이 사람이 왕이에요. 김주원이 왕이에요. 땅땅땅 쳤는데 그걸 물 좀 불었다고 며칠 못 갔다고 야 그거 뒤집어 버리는 게 어딨어. 매수를 했겠지.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요? 군사적인 매수가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고 갈 수 있다. 이런 회유를 했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썼겠지. 원성왕 쪽에서. 그래서 재밌어. 김원창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다음은 나 아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내 거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김원창은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큰,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막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한 3군 정도가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난이 일어나는데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김주원 걔는 움직이지 않아요. 가담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 당연히 아버지까지 합쳤으면 과연 그 당시에 막아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데 또 아버지는 딴짓을 해요. 나는 지금 해피한데 이렇게 야 명주군왕 괜찮아 이런 식인가 봐. 또 이게 도대체 그래서 김원창이 난이 정벌이 되고 그다음에 김원창 걔가 완전히 날아가요. 그런데 김주원 걔들의 다른 지차들은 경주랑 잘 지내. 왕실하고. 이게 뭔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게 귀족 제도를 이해해야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피중심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이 밀려나면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김주원계가 밀려나면서 무열한계는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물한계 경주김씨면 다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신라 하대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인물이 선덕왕이라더라. 김양상이라더라. 그래서 선덕왕이 둘이 되기 때문에 앞에를 선덕여왕이라고 붙이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더라. 그 정도. 이제 선덕왕 직위삼사, 선덕왕이 미리 기미를 봐서 그러니까 예지력을 가지고 알아낸 사건. 첫 번째가 모란꽃 사건입니다.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다 들어본 이야기 한 번 정도. 그리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좀 달라요. 저 내용이 둘 다 써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보낸 거예요. 선덕여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보냅니다. 진평왕에게 모란꽃을 보내요. 모란꽃 그림하고 그 다음에 그 종자를 보내. 씨를 그렇게 딱 보내니까 삼국사기 얘기를 볼게요. 그러니까는 공주가 옆에 있다가 늙은 공주입니다. 젊은 공주 아니고요. 늙은 공주입니다. 중년의 공주가 있다가 그 그림을 보고 저거는 향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하니? 이렇게 물어봐. 진평왕이 서울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그러노? 이렇게 물어봤을라나?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림에 나비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봤더니 향기가 없더라. 그 이야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란꽃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당태종이 빨간색, 이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주색, 흰색의 모란씨 세대하고 그림을 보냈다. 누구에게? 선덕여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는 공주 때 이야기고 하나는 선덕여왕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달라. 그래서 삼국유사설에 따르면 얘는 충분히 왕이 될 정도로 총명한 사람, 왕위 계승이 충분히 가능한 총명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변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삼국유사 쪽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선덕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기 없는 꽃을 보내서 내가 남편 없는 거를 쉽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디스하는 거다. 선덕여왕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거는 삼국유사 왕력편에 나옵니다. 갈문왕이다. 갈문왕, 습보갈문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갈문왕이라는 표현은 왕은 아닌데 왕으로 추중되는 사람. 안 그러면 여왕의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남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덕여왕 자체가 늦은 나이에 보위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결혼의 문화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일찍 죽죠. 그렇게 생각하면 선덕여왕이 말년에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향기 없는 꽃이 있을 수 있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향기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향이 있습니다. 좋은 향이든 나쁜 향이든. 근데 그거는 화분시켜주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수정시켜주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향기가 달라. 그러니까 좋은 향을 좋아하는 놈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냄새가 난데? 라는 정도로 약간 썩음썩음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수분시켜주는 그 곤충은 그 향을 좋아하는 거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에 맞춰서 향을 내는 거지 인간에게 맞춰서 향을 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향은 있어야 얘네들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뭐 벌이든 뭐 파리도 수분할 수 있어요. 왜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뭐라고 봤냐면 종자개량했을 거다.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꽃을 좋아하는 게 풍성해서요. 더 키우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얼굴 큰 거 아무튼 좋아합니다. 이 떡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풍기과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큰 거, 그게 모란 크죠? 모란 크죠? 그 다음에 작약.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란 작약 말고 이제 요 두 가지가 원탑이고 투탑이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국화가 들어가고
연꽃이 들어가는데 연꽃은 불교 타고 이게 넘어오는 꽃이라고요. 그런데도 연꽃이 한 방에 동아시아의 미감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 떡대다. 모란보다 더 큰 떡대를 갖고 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래서 주돈이가 애련서를 같은 걸 지으면서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는데 나는 연꽃을 좋아한다. 라고 북송시대 때 쓴 거고, 그 다음에 저 국화를 좋아하는 게 도연명이거든요. 도연명, 음주시나 이런 걸 보면 나온다고. 저 국화가 소국이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진짜 대가리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나오는 국화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국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철사로다가 얘가 머리가 얼마나 큰지 철사로 밑에를 감아놔야 돼. 그리고 꽃잎도 몇 개 없어요. 이걸 다 따줘 사람이. 그러면 국화가 머리가 이따시만한 국화가 나와요. 아니 그런 국화가 나온다니까. 그런 국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도 아마 품종 개량을 해서 훨씬 풍성한 놈들을 만들어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향이 사라진 거 아닌가? 라는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낸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빨간색, 자주색, 흰색을 보냈어. 이거는 지금 벽사, 요거는 귀한 거, 자금성, 황색, 이거는 황제만 쓰는 자주색하고 황색은 황제만 쓰는 색이거든. 그리고 흰색은 사탄 것들을 물리치는 이것도, 이건 빛, 이거는 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를 가지고 저걸 추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에 그렇게 됐겠지. 그게 이제 진짜 그렇게 된 건지, 모란꽃을 진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자주색 꽃, 하나는 흰색 꽃을 그렸는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거든요, 색이. 그래서 꽃 밑에 쪽은 좀 흰색, 그 다음에 자주색, 위에는 빨간색 이렇게 났을 수도 있고. 몰라. 나도 논문을 쓰면서 오만 걸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순수하게 색 하나가 아니더라고. 꽃이 이렇게 꽃잎 하나에서 이렇게 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이제 약을 판 거야. 동양화 독법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종원 선생이 논문에서도 그걸 쓰면서 요 설들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 나비가 없어서 선덕여왕이 향기가 없을 거라고 추론한 거는, 나비가 없다는 게 나비 접자거든요. 이게 나비 접자하고 60에서 80대 노인은, 이게 노인입니다. 60부터 노인입니다. 60에서 80대 노인을 가리키는 게 노인질자예요. 근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둘 다 디에레. 그래서 나비를 그리면 80까지만 살고 가세요라는 뜻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종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월정사에서 제아의 종을 칠 때 너 그러다 인생 종친다. 내가 옆에서 새해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끝일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말장난이거든. 그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 한자하고 마칠 종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나오는 이런 말장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양화 독법에 그 얘기가 나오고 논문에 저게 수록되면서 일반 도서에도 나왔어. 저 누구야? 이덕일 씨 책 같은 데도 저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서 선덕여왕은 잘못 봤다.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다시 썼거든. 왜? 지금 중국 발음이 당나라 때 중국 발음하고 한자가 같을까? 발음은 계속 바뀌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 한문을 아는 사람하고 지금 한문을 아는 사람하고 옛날 사람이 훨씬 더 한문을 잘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놓친 거를 지금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아마 잘못 봤을 거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선덕여왕이 본 게, 저는 선덕여왕 당대일이라고 보는 거고, 선덕여왕이 왕일 때, 그리고 저렇게 보낸 게 선덕여왕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한테 남편이 없는 얘기를 지금 얘가 꼬는 거다. 당태종이 꼬는 거다. 그리고 그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대전에 아무리 귀족제도라도 뭐 머리 좋은 놈도 있겠지. 그 중에
과거 제도면 훨씬 더 머리 좋은 놈이 많은 거고 귀족 사회라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겠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동양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그 당시 아무도 몰랐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당태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태종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거든. 자기 아버지 이 당고조 이연을 부추겨서 나라를 뒤집었고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하다가 이렇게 좀 상태 매롱이 되니까 그걸 뒤집어 엎은 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큰형인 이건성을 세우니까 북종문인 현무문에서 진짜 땡겨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고 활로다가 죽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목까지 날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황제가 직접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보다 훨씬 센 캐릭터지. 그리고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완전히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다가 고구려 와서 이제 눈깔이 나갔다는 걸, 화살 맞고 눈깔, 그 사건. 그 정사에는 안 나와. 자, 정사 다 찾았는데 왜 안 나와? 그런데 저 얘기들이 단체호의 조선 상고사라든지 저 만주 쪽에 일대에 많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저 열하일기나 이런 데서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당태종과 관련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5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에 이렇게 두드려 맞, 특히 백제에 두드려 맞았어요. 백제 무왕한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선덕여왕은 여왕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니까. 남자 왕이니까. 나가는데 선덕여왕은 여자고 할매라고 그랬잖아. 못 나가지. 그래서 김유신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김유신계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꾸 김유신만 갖고는 안 돼. 저쪽은 왕이 직접 지휘하는 거고 여기는 장군이. 그리고 무왕은 굉장히 대단하니까 이 시호에 무자가 들어가면 전투력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김유신도 물론 굉장히 대단하지만 시호에 무자 들어가는 왕들은 아무튼 다 이게 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왕하고 붙으니까 김유신도 쉽지가 않아. 저쪽은 중군이 직접 임금이 중군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덕여왕이 군사를 좀 당나라한테 빌려주면 어떠냐고 사신을 보내. 지원군을.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 아닙니까? 이랬더니 당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신이 왔는데 그 군사를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협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당태종이 너네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여자를 군주로 세워서 그래. 그게 문제야. 내한테 내 조카 남자애들 중에 하나 보내줄 테니까 왕으로 삼아. 그러면 내가 군대도 보내주고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서에, 정사에, 삼국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야사에서 썰 푸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신이 왔는데, 외교로 사신이 왔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이게 말이면 북한도 그냥 이렇게 공식 입장 표명할 때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는 해도 회담할 때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북한도. 그런데 당태종이 그렇게 그냥 말을 이렇게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사신이 한마디도 못해. 신라 사신이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굴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비담 문제까지, 비담의 반란까지, 비담 면종의 반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 계속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빌미를 줘서. 그리고 이걸 또 보낸 거야. 짜증나게. 너 혼자 하냐? 이렇게. 진짜 역사상에 보면 저게 만약에 선덕여왕이 주장한 저게 맞다면 역사상으로만 보면 한나라 때 북방 흉노족이 보낸 그거랑 거의 쌍벽이에요. 여태우를
궁중에 있는 과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좀 외롭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 발언이 국서에 나와. 근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저게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선덕여왕에게 저 얘기는 뭐냐면 선덕여왕이 저거를 알아채고 당태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사실이라고 보는 거냐면 거기에 결정적인 게 이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향기로운 풀이름 분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쓰거든요. 저 황제는 당태종이 아니고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저 꽃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대신들이 약간 비웃는 거지. 아유, 이러면서 귀족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과거제 조선에서는 임금을 못 비웃어요. 왜? 한 사람은 임명권자고 한 사람은 그 지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귀족 사회는 상황이 달라요. 귀족 사회는 야, 너네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뭔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저게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황사를 만들고 거기에 모전석탑 9층짜리를 만들고 지금 3층만 남았는데 9층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9층탑을 만들고 나서 왕권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줬다. 라는 얘기.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분황사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이길 수는 없고 옛날에 딱 그거지.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뭔가 말할 수가 없네. 왜 말 못하는 줄 알아? 그게? 말하면 의료법에 걸릴걸. 그건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돼. 그냥 은유적으로 남자에게 참 좋은데. 아니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건강에 좋다고.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좋아요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마 의료법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거거든. 아마 제 생각에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나라에게 따지고는 싶은데 너무 센 놈이라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분황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저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결국 자장률사를 불러들이고 당나라에 유학가 있었던 자장률사를 불러들이고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건립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층이 이게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피곤했던 게 왜인가 봐. 일본. 왜놈? 왜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폄하하는 명칭이 아니고 공식 명칭이에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경주 위치를 봤을 때 이게 왜구가 들어왔을 때 참 취약하거든. 그리고 얼마나 당했으면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내가 호국령이 됐어. 저놈들을 막겠다. 얼마나 당했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왕이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동맹이라고 생각 절대 안 했다. 뭔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그 이를 가는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 번이나 모욕했어. 하나는 그림 사건, 모란꽃 그림 사건. 하나는 군대 좀 파견해 달랬더니 야, 왕 바꿔. 야, 중국이 주적이에요. 주적. 왜와 중국이 주적입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탕나는 탐나 제주도고 밑에는 다 북방 유목민 계열이에요. 고구려하고 유목민 계열. 가장 미스테리한 건 3층이죠. 오나라 월나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죠. 오나라 월나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월나라 밑에가 월남입니다. 그게 왜 등장을 하지? 이게 우리 인접국가가 아닌데 신라가 백제까지 있다면 야 그게 오나라 월나라까지 이게 되나? 물론 오나라 월나라는 그 당시에는 중국 땅이에요. 당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나? 굉장히 미스테리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백제의 요서경략설 같은 게 나온다더라. 요서경략설이 뭐냐면 요동반도의 서쪽. 그러니까 요하의 서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하의 서쪽. 요하의 동쪽에 요동성이에요.
이 요동성의 서쪽에 백제가 뭔가가 있었다더라, 땅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썰이 있어, 썰이. 정사에 나와, 중국 사에 나와, 뭐 남제서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갑자기 신라는 뜬금없이 오나라 월나라도 주적이에요. 야, 홍콩 쪽이 뭔 주적이야? 홍콩 쪽이 거리가 얼마나 먼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중국하고 신라가 친했다. 웃기지 마라. 주적이다. 왜 다음에는 중국이야? 일본 놈 다음에 중국. 그래서 이게 손바닥도 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더라. 중국의 당태종은, 당나라의 당태종은 선덕여왕을 2번이나 모독했고, 선덕여왕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니까 저런 식의 패턴을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왕들에게, 신하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떨어지니까, 같은 귀족 안에서 권위가 떨어지니까 분황사를 창건했다더라. 그래서 이걸로 한 번에 방어 기제를 하고, 내가 저놈들 기회만 있으면 패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구를 맞추면 저거는 아마 선덕여왕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아마도 사실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분노 게이지를 느낄 수 있지. 단편들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지만 뭔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라는 점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2사하고 3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선덕여왕에 대한 부분 계속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